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8월 17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요즘 영상 시간이 계속 40분이 나와가지고요. 웬만하면 앞에 좀 잡담을 줄이고 바로 기사를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기사로 들어가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고요. 버핏은 추가 매수하고 버리는 숏포지션 청산. 아침에도 제가 이 뉴스를 좀 듣긴 했는데 이번에 시장이 급락을 했을 때 워런 버핏이 1Q에도 주식을 샀다라고 돼 있었잖아요. 뭐 6분기 만에 4분기 만에 주식을 샀다. 그러면 2분기 상당히 주가가 안 좋았었죠. 2분기가 4, 5, 6월 달에 미국이 나스닥이나 다우 S&P가 전부 다 6월 16일, 6월 17일 요때 바닥을 쳤거든요. 6월 15일 날 자이언트 스텝을 했었고 7월 27일 날 한 번 더 했죠. 그렇지만은 6월 달에 바닥을 쳤었는데 그런 과정에 버핏은 과연 주식을 샀을까? 저는 주식을 샀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1분기에도 샀었는데 그보다 주가가 더 떨어졌는데 현금이 또 100조나 있으니까 틀림없이 워런 버핏은 주식을 더 샀을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2분기에 애플 주식을 390만 주 늘렸다고 합니다. 예, 옥시덴탈하고 쉐브론도 비중을 확대했고요. 반면에 이제 브라이전 지분은 모두 처분. 이 부분도 저희랑 생각이 좀 비슷하시네. 저희가 최근에 이제 미국 주식을 8월 달부터 이제 미국 주식, 해외 주식에 대한 라이센스도 이제 받아가지고요. 8월 달부터 해외 주식도 이제 시작을 했는데, 브라이전이나 이런 약간 필수 소비재이면서 방어주 있잖아요. 방어주를 좀 팔고, 그동안에 이제 방어주가 상당히 말 그대로 시장 방어를 잘했기 때문에 팔고 저희도 이제 좀 이렇게 낙폭과대한 빅테크 주식으로 좀 리밸런싱을 좀 했었는데요. 너무 이제 자세한 얘기는 못 해드리지만 이 브라이전 지분을 판 이유는 뭐 그런 생각으로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이제 빅쇼트에 버리는 1분기 매수했던 애플 풋옵션 20만 주를 팔아치웠다고 하고요. 애플 1분기니까 이제 주가가 더 떨어진다 생각하고 이제 풋옵션을 샀었네요. 아시다시피 마이클 버리는 이제 숏으로 금융위기 때 돈을 벌었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 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미국 주식 그래프 보세요. 그렇게 항상 웬만하면 이제 올라가고 한 번씩 이제 가끔 빠지는 시장인데 그걸 2008년도에도 그때도 영화 보면 한 1년 고생하는 게 나오죠. 1년 동안 고생하다가 2008년도에 이제 확 빠져서 돈을 벌었었는데 기본적으로 숏마인드로 숏으로 돈을 번다는 게 아주 힘든 겁니다. 그래서 대단한 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하여튼 그렇고요. 대단한 그 풋옵션을 사서 이제 밑에서 이제 잘 아마 환매를 했겠죠.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여기 나오네요. 버리는 하락 베팅을 이제 청산했다고 하면서 버리의 사이언 자산운용은 2분기에 애플에 대한 숏 포지션을 청산했다. 이날 SEC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1분기에 매수했던 애플 풋옵션 20만 6천 주를 팔아치웠다. 풋옵션은 특정 기업 기초자산을 특정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는 권리다. 라고 돼 있는데 이제 풋옵션이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수가 이제 3,100, 3,200이었을 때 나는 3,200에 언제든지 팔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 지금 얼마 전에 2,300이 깨졌었죠. 지금 2,500이니까 2,500에서 그러면 나 이제 풋옵션을 정리해야 되겠네 하면 풋옵션을 갖고 있으니까 3,200에 팔 수가 있습니다. 3,200이라는 가격에. 그러면 이 풋옵션을 발행한 사람 있잖아요. 발행한 사람 입장에서는 3,200에서
주가가 더 올라가서 결국은 이 풋옵션을 행사를 못할 거야 생각하고 이제 발행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가가 이제 왕창 빠졌잖아요. 왕창 빠졌으면 예를 들어서 3,200에 3,200만 원어치의 풋옵션을 샀다고 치자고요. 샀는데 2,500이 됐어요. 2,500. 그러면 이 풋옵션의 옵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수는 2,500 가서 실질적으로는 700만 원 손실을 봤어야 되는데 나는 3,200에 팔 수 있는 이 풋옵션 권리를 갖고 있으니까 자 3,200에 팔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풋옵션을 발행했던 사람이 한마디로 워런트를 해줬다는 보시면 돼요. 워런트. 뭐 우리가 차 사면 3년 동안 워런트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엔진이나 뭐 이런 거는 무상으로 항상 보증을 해줄게 라고 했는데 그게 사고가 안 나면 고장이 안 나면 상관이 없는데 고장이 났으면 그걸 갖다가 보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보전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3,200에서 2,500 빠졌으면 풋옵션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 3,200에 보전을 해줘 하면서 3,200에 그대로 팔면 되고요. 그 풋옵션을 발행한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지수가 2,500인데 3,200에 사줘야 되니까 700만큼 손해가 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옵션은 한마디로 이제 약간 제로섬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애플 풋옵션을 샀다는 말은 애플 주가가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해서 산 거죠. 애플 주가가 실질적으로 6월 16일 날 130불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73불까지 올랐는데 정확하게 이제 바닥에서 풋옵션을 행사를 했다면 그만큼 이익이 났겠죠. 이 20만 주를 사이언 자산운용이 애플에 대한 숏포지션을 정리했다는 것은 애플 주가가 최소한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이언 자산운용은 메타, 알파벳,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등 11개 종목의 주가 상승에 배팅하는 롱 포지션도 정리했다. 애플을 숏 잡고 이런 주식을 또 롱 포지션을 갖고 있었었네요. 이 같은 투자 전략에는 향후 증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어제 봤었는데 이런 주식들 다 정리하고 무슨 교도소를 운영하는 그 부동산 관련 회사 주식만 남겨놨다. 이런 기사를 봤었는데 여기 나오네요. 새롭게 주가 상승에 배팅한 종목은 사립 교도소 운영 업체인 지오그룹뿐이다. CNBC는 버리는 지난 분기에 330만 달러 상당의 지오그룹 주식을 매수했다. 버리는 지난 2년간 지오그룹 주식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버핏 얘기를 조금 더 읽어볼게요. 2분기에 애플 주식 390만 주를 매입을 했고요. 최근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자 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분기에도 애플 주식 6억 달러어치를 사들였었는데요. 6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8천억 정도로 산 거죠. 이로써 버커셔 해스웨이가 보유한 애플 주식은 총 8억 9,480만 주, 9억 주를 갖고 있네요. 그리고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냐면요. 150조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애플은 버커셔 해스웨이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비중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유주에 대한 투자도 늘려가지고요. 옥시덴탈 페트롤리엄 거의 한 지분 20% 샀다 그랬죠. 쉐보론 주식도 추가 매수했고 그래서 올 들어 이제 옥시덴탈이 107% 올랐는데요. 쉐보렌의 주가 상승률은 31% 정도였고 지금 전체 지분의 20%가량을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액티비전 블리자드 주식 400만 주도 추가로 담았네요. 그때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밑에 나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게임 회사인데 이외에도 대형 미디어 업체 파라마운트 글로벌과 금융회사 엘리 파이낸셜 를 편입 비중을 늘렸다고 합니다. 버크셔 해스웨이가 2분기에 새롭게 투자한 주식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7천만 달러가 넘는 규모의 브라이전 지분은 모두 처분했고요. 브라이전은 버크셔 해서웨이가 2020년 3분기부터 보유해 왔던 통신주다. 제너럴 모터스 주식은 900만 주 가량 매각해서 5,290만 주로 줄었고요. 이외에도 미국 식료품 유통업체 크로그나 대형 은행 US 뱅코브 지분을 일부 드러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워런 버핏처럼만 뭐 지금 그러고 보니까 웜의 신박도 워런 버핏처럼 신문을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 워런 버핏처럼 되는 거잖아요. 워런 버핏한테 우리가 이제 배울 점이 이렇게 무조건 쌀 때 사는 겁니다. 쌀 때 사고, 그렇지만 워런 버핏이 절대 잃지 말라고 한 이유는 단기적으로 뭐 10%, 20% 워런 버핏이 주식 사면 항상 최바닥에서 사가지고 절대 손해 안 본다. 이게 아니고요. 사서 언제든지 마이너스 20, 30%뭐 50% 가는 것 다 감내하는데 내가 손해보고 나올 주식을 사지 않는다는 그런 개념이 얘기고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보셔야 될 게 브라이전 주식을 2020년 3분기에 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때 워런 버핏도 그 코로나가 한창일 때 바닥에서 웰스파고 은행 팔았고 델타 에어라인 팔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골드, GOLD 금광업체를 사고 이렇게 브라이전 주식을 사고 이게 코로나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잖아요. 전개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락다운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경기가 언제까지 어려워질지 모르니까 빠르게 방어주를 매입을 하면서 내 포트폴리오를 수비 전략으로 가져갔었다는 거죠. 하지만 애플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침체가 오더라도 워런 버핏 생각에서는 사람들이 아이폰 같은 걸 뭐 1년, 2년, 한 2년 만에 바꿀 걸 이런 코로나 위기 때문에 한 3년 동안에 안 바꾸더라도 결국은 나중에 이연 수요로 다 교체가 될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애플 같은 경우는 쥐고 갔겠죠. 그리고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서비스 매출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주력 종목은 그대로 들고 가고 그 다음에 경기 변동성, 경기의 민감도죠. 민감도가 뛰어난 주식을 줄이고 민감도가 낮으면서 방어가 될 수 있는 주식을 늘리고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워런 버핏은 정말 그 안시성 영화 같은 데 보면 그죠? 자 이제 저쪽 성으로 가서 막아라 뭐 이쪽으로는 이제는 궁수 앞으로 하면서 지금 아직까지 쏘면 안 돼 막 이 전쟁의 지휘관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포트폴리오를 워런 버핏도 주식 사면 무조건 10년 보유가 아니라 그런 예측치 못했던 상황에 빠르게 이제 대응을 하고요. 그때 방어주로 샀던 골드 같은 경우도 워런 버핏이 한 6개월 만에 팔았을걸요. 딱 했다가 빠르게 이제 코로나로부터 경제가 회복되는 것 같으니까 워런 버핏이 그때 골드 주식도 샀다가 한 6개월 만에 처분합니다. 처분은 했고 지금도 보면 이제 브라이전 같은 주식을 갖다가 이제 브라이전 같은 거 들고 있느니 그냥 애플 주식 사는 게 낫다 생각해서 이렇게 교체 매매를 한 거죠. 예, 그렇게 우리가 또 워런 버핏 선생님의 이런 또 그 어떻게 이제 포트폴리오가 리밸런싱 됐는지를 보면서 또 한번 워런 버핏의 투자의 어떤 전략을 한번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경제 또 신문인데요. EU가 중재안에 답변서 낸 이란 핵협상 합의 기대에 유가하라. 어제 유가가 또 빠졌죠. 이렇게 됩니다. 국가별 원유 생산량 우리가 항상 이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만 우리가 신문 보면서 계속 머릿속에 입력을 해놔도 정말 투자의 고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더 늘었네요 보니까 2021년 기준 하루 생산량인데요. 사우디가 한 1,000만 배럴 네, 요 정도 수준이고 러시아도 한 1,000만 배럴 800에서 한 1,000만 배럴 한다 했잖아요. 미국이 1,888만 배럴이네요.
1300만 배럴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거의 이제 사우디보다 거의 2배 가까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379, 이란 346, 쿠웨이트가 272,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데이터를 빼고 이제 얘기를 지금 해놓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도 찾아가고 뭐 여러 가지 유가를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EU 타협 안에 협상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이란산 원유 공급이 정상화될 것에 대한 기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란이 핵 합의,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에 관한 유럽연합의 중재안에 대해서 EU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핵 합의가 임박했다는 기대가 확산하면서 국제 유가는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호세인 아미르 압둘라 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미국이 유연성을 보인다면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을 복원하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어서 우리 요구 사항이 충족된다면 최종 결론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이미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이란과 미국은 이란 혁명수비대의 외국 테러 조직, 지정 철회 문제와 제재 부활 방지 보증, 미확인 장소 핵물질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는데요. 지난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재개된 회담에서 EU가 타협안을 제시해서 분위기를 바꿨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란은 혁명수비대를 테러 조직 명단에서 빼달라는 내용을 포기하는 대신에 미국이 다시 합의안에서 탈퇴하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란에 또 다른 제재를 부과하지 말 것도 조건으로 제시했고요. 또다시 핵시설에서 검출된 미확인 핵물질에 대한 국제원자력 기구 IAEA의 조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뭐 이런 쭉 얘기가 있고요. 이란 핵 합의에 대한 긍정적 소식이 쏟아지자 국제 유가는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이제 가스 가격은 러시아에 또 뭐 가스를 더 줄인다 이 얘기 때문에 막 급등을 했는데 가스 가격보다도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유가고요. 미국의 가솔린 가격 소비에 크게 영향을 주는, 그리고 미국의 CPI에 영향을 주는 이 기름값이 중요하거든요. 예, 기름값이 어제 또 2.9% 빠져서 이제는 89.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6월 달에 저희 이 상류시비에 올라와 있는 투자 설명회 자료에 제가 유가가 어떻게 될 건지 그 전망을 해놓은 부분이 있잖아요. 네, 90불에서 60불 사이로 안착하는 게 유가의 그동안의 추이를 보면 그 정도가 적정 가격인 거 말씀을 드려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네요. 서울경제에서 제2의 체르노빌을 비난을 의식했나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휴전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핵 공포가 커지는 지금 자포리자 원자로 6기 보유한 위험의 땅 사고 발생 시 유럽 전역에 제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책임전가 분석도, 어쨌든 휴전 얘기가 나왔습니다. 휴전 얘기가 지금 이제 표에 이 사진에 보면 우크라이나 원전 현황이 나오죠. 여기 원전 현황에 보시면 가로 안이 보유 원자로 수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체르노빌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제일 북쪽 지역에 체르노빌이 영구 폐쇄로 돼 있고요. 그 바로 옆에 리우네의 4기, 흐멜니츠키의 2기, 사우스의 2기, 그리고 자포리자의 6기가 있네요. 요 부분은 최근에 이제 러시아에 이제 점령당한 지역인 것 같은데 한번 좀 읽어볼게요. 자포리자 원전 주변에서 전투를 멈춰야 합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주의 블라디미르 로고프 수반이 15일 우크라이나의 뜻밖의 휴전을 제안했습니다. 요 지역 수반을 맡고 있는 블라디미르 로고프 수반이 그렇게 얘기했네요.
6개월 가까이 계속되어 온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러시아 측에서 먼저 휴전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최근 자포리아 원자력 발전소가 수차례 포격당하면서 국제사회에서 고조된 핵 참사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들어서 자포리자 원전 주변에서 벌어진 크고 작은 포격전으로 인한 방사선, 센서 손상 등 원전 사고에 대한 위기감이 지금 최고조에 달하고 있고요. 가동 원자로 6기를 보유한 자포리자 원전은 단일 원전으로는 지금 유럽 최대 규모네요. 1968년 최악의 방사성 물질 유출 사태 이후 영구 폐쇄된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전보다 규모가 크다. 그때 당시에 이제 원자로가 4기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1968년이었나요?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이 체르노빌 원전 사고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 갑상선암 환자가 급증을 했다. 그 이유가 이 방사선이 이 바람의 방향이 이렇게 뭐라고 하죠? 편서풍이잖아요. 네, 그런 영향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가 제가 어디선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2011년도에 있었던 동일본 대지진 그 이후로 그 일본의 해안가에 그 원자로가 손상이 되면서 거기 방사성 물질이 캘리포니아 쪽에서도 뭐 약간 검출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방사선에 대한 공포는 이런 것 때문에 조금 휴전이 됐으면 좋겠네요. 지금 너무 이제 치킨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네가 먼저 비켜 뭐 이러고 있잖아요. 보면 그런데 이 원전에 대한 부분은 서로 이제 공포감이 워낙 크다 보니까 여기서 일단 러시아에서 먼저 이제 휴전 얘기가 이제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국과 미국, 유럽연합 등 42개국은 전날 러시아가 자포리자 원전을 우크라이나에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설명을 발표했고, 유엔과 EU는 최근 자포리자 원전 지역의 비무장화를 제안한 바 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원전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현장 시찰을 요구해 왔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원전 공격에 대한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고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자포리자 원전을 방어하기 위해 전 세계가 단결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에 러시아 압박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측이 휴전 카드를 꺼낸 것은 원전 위기를 우크라이나 탓으로 돌리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러시아군이 원전에 스스로 포격을 가해 위기를 고조시킨다면서 러시아 자작극설을 제시하기도 했다. 네. 아무튼 휴전 얘기가 나와서 되게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경제신문 월마트가 OTT 동맹 출범, 아마존의 도전자. 네, 제가 뭐 이 OTT 시장 가지고 넷플릭스 얘기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대체 불가한 제품인지 아닌지, 주가가 낙폭이 큰 주식을 우리가 봤을 때 대체 불가, 나 이 기업이 만드는 제품 아니면 나 다른 거 못 쓰는데, 예, 그걸로 이제 판단하시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플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 뭐 아이폰, 테슬라가 가격을 좀 올리고 테슬라 주가가 1200에서 600 같지만 나는 테슬라 살 건데, 네, 그런 기업인지, 아니면 이 넷플릭스처럼 월트 디즈니 플러스로 갈아탈까, 아니면 아마존 프라임이나 최근에 뭐 쿠팡 플레이도 있더라고. 그죠? 우리가 뭐 한 십몇 년 됐죠. 벌써 IPTV 뭐 이런 거 나왔을 때 그 IPTV를 가입을 하면 그 안에 뭐 영화 수많은 그런 컨텐츠를 다운로드해서 볼 수 있다라고 막 했었는데, 그 시장이 열리긴 열렸지만 뭐 별 볼 일 없었잖아요. 왜냐면 경쟁이 좀 치열하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다가 이제는
월마트까지도 뛰어드나 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유통기업 월마트가 파라마운트와 손잡고 유료 멤버십 회원에게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로 실적의 경고등이 켜진 데 따른 대응이다. 멤버십 혜택을 강화해서 충성 고객층 늘리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콘텐츠 기반 유료 멤버십인 아마존 프라임으로 세계 1위 이커머스 업체가 된 아마존과의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월마트는 다음 달부터 자사 멤버십 월마트 플러스 회원은 OTT 파라마운트 플러스의 기본 요금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파라마운트사는 글로벌 미디어 기업 파라마운트의 OTT 플랫폼인데요. 드라마 스타트렉 시리즈랑 애니메이션 스폰지밥, 영화 대부 등 파라마운트 콘텐츠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기본 요금제는 월 $4.99 $4.99이네요. 월마트 플러스는 월마트가 2020년 아마존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유료 멤버십이라고 하고요. 가입비가 지금 월 $12.95 또는 연간 $98로 아마존 프라임보다는 저렴하다고 합니다. 가입하면 온라인 쇼핑 무료 배송과 휘발유 할인 등의 혜택을 주고요. 아직 가입자 증가세는 빠르지 않지만 회원수는 비공개지만 미국 시장조사 업체 컨슈머 인텔리전스 리서치 파트너스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1,100만 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아직까지는 숫자가 좀 작군요. 네. 거기 옆에 이제 표가 나오는데요. 아마존과 월마트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을 보시면요. 월마트 실적 발표가 있어서 조금 전에 최상무랑 같이 채플미에서 월마트에 관한 실적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게 있으니까 굉장히 유익한 내용이 많으니까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월마트가 매출이 지금 5727억 달러로 해서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800조 정도고요. 그리고 아마존은 4698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600조 정도. 예. 좀 차이가 있네요. 1000억 달러 정도 월마트의 매출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 증가율은 아마존이 21.7% 증가했는데 월마트는 2.4%만 증가를 했네요. 이 증가율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네요. 네. 그래서 그런지 아마존이 월마트보다는 PER이 더 높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한번 확인해 드릴까요? PER이요. 아마존 지금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PER이 한 30배 정도가 안 되네요. 지금 24배 3배 뭐 그 정도 와 있고요. 아마존이 지금 PER이 좀 다시 많이 올라왔죠. 아마존이 PER이 53배 53.4배고요. 네. 월마트는 22.48배입니다. 네. 우리가 항상 이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인지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지 그거에 이제 기본적인 거고요. 항상 밸류에이션을 해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밸류에이션을 해보는 습관을 가지시면 지금 월마트가 아까 이제 채플미에서도 저희가 얘기했는데 월마트는 PER 20배에서 사고 PER 30배 가면 또 이렇게 매출 성장이 가파르게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PER이 30배면 비싸구나 하고 또 팔아줘야 되고 뭐 그런 결론을 내렸었는데 밸류에이션을 해보는 버릇을 또 기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일보에서 지금 미국에서는 틱톡이 수상하다. 중국 정부 백도어 우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루 사용 시간이 지금 82분, 다른 SNS를 압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원 상당수가 중국 관영 매체 출신이라고 하고요. 가짜뉴스, 음모론 확산 우려도 지금 심각하다고 하는데 중간 선거를 앞둔 미국에서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틱톡과 모회사 바이트댄스 직원 수백 명이
중국 관영 매체 출신인 것으로 나타나서 중국 정부와의 연관성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의 그 데이터 유출이나 가짜 뉴스 확산 등의 문제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지난 2분기 사용자들의 하루 평균 SNS 사용 시간 조사에서 95분으로 전체 1위를 나타냈는데, 요 기사가 재밌네요. 그 다른 인스타그램 요즘 많이 쓰잖아요. 인스타그램이 51분이고요. 페이스북이 49분. 우리 학교 수업 시간이 50분이었잖아요. 수업 1시간 그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스타나 페이스북은 하루에 1교시 분량을 하구나. 트위터가 29분이고 스냅챗이 21분. 근데 틱톡이 96분이니까 95분. 상당히 많이 보는 거네요. 미국 내 사용자들의 틱톡 쏠림 현상은 더 크다. 미국 유저들은 하루 평균 82분 틱톡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페이스북은 41분이고요. 인스타그램은 38분, 스냅챗이 26분, 트위터가 25분이니까 이런 페이스북만 하더라도 뭐 대표적이잖아요. 그런데 2배에 가까운 그런 사용을 틱톡에서 하고 있네요. 뉴욕타임즈는 틱톡이 미국에서 인플루언서에 의해 생산되는 정치적 콘텐츠의 목적지로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고 하고요. 미 정계에서는 그러나 데이터 관리 등에 대한 틱톡의 정책 결정이 중국 정부의 영향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의구심이 지금 늘고 있다고 합니다. 미 경제지 포버스는 최근 틱톡과 모기업 바이트댄스 직원들의 링크드인 프로필을 이제 분석한 결과 최소 300명이 과거에 신화통신, CCTV, CGTN, 글로벌타임스 등 중국 관영 매체에서 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실제 틱톡의 기능 전략 책임자 중 한 명은 중국 인터넷 정보센터에서 일했는데, 그곳 편집장은 중국 공산당 선전 부국장이었다고 합니다. 네, 재밌네요. 잠깐만요. 둘, 셋, 넷. 다 했나요, 벌써? 하나 남았습니다. 어쩐지. 32분입니다. 동아일보에서 연식 변경에 차값은 수백만 원씩 올라 하반기에도 카플레이션, 자동차 인플레이션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계가 몇 가지 기능 추가한다는 명분으로 테슬라 주도 가격 인상 전방이 확산이 되고 있고요. 판매량은 줄었는데 영업이익은 지금 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의 순수 전기차 아이오닉 5는 지난달 연식 변경을 하면서 롱레인지 모델 가격을 430만 원 올렸다. 인상률은 직전 모델 4,980만 원에 8.6%. 바뀐 것은 일회 충전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가 29km 늘었고요. 배터리 충전 효율성을 높인 기능이 탑재된 정도라고 합니다. 그 정도인데 이제 가격을 430만 원 올렸다는 거고요. 2023년 투싼도 프리미엄 트림의 가격이 기존보다 8.7% 높아졌고요. 내비게이션 크기가 8인치에서 10.25인치로 커지고 강수량에 따라서 와이프 속도를 자동 조절하는 기능이 바뀐 게 뭐 대부분이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몇 가지 품목 변화만으로 가격이 수백만 원씩 큰 폭으로 뛰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른바 카플레이션 현상이다라고 합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카플레이션이 올해 하반기에도 계속되고 있고요. 최근 5개 연식 변경 모델을 내놓은 현대차 그룹과 5월 2023년형 QM6를 내놓은 르노코리아는 차종별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가격을 지금 인상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와 철광석 등 부품 및 원자재 비용이 급등한 것과 더불어서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 ADAS를 비롯한 기능이 추가된 것을 이유로 뽑았다고 합니다. 네. 팬덤이 강한 테슬라가 주도하던 가격 인상이 전방위로 지금 확산되고 있다고 하면서 반도체 리드 타임,
발주에서 공급까지 걸리는 시간, 이 리드 타임이 4월에는 27주로 오른 뒤에 6월까지 3개월 연속 같은 수준이라서 이런 흐름은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다 라고 있고요. 완성차 업계를 휩쓸고 있는 고급화, 전동화 바람도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요인이라고 하고요. 2015년 11월 고급차 브랜드로 출범한 제네시스가 현대차 그룹 내에서 차지하는 판매 비중은 지난해 처음으로 10%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네, 국내 성능차는 13.4%까지 올랐고요. 처음으로 10%대에 진입했는데 13.4%나 되고요. 올해도 7월까지 누계 기준 같은 비중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답니다. 이 제네시스가 도요타로 따지면 렉서스 브랜드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렉서스가 많이 팔리면서 도요타의 전체적인 고급 이미지 플러스 그리고 도요타의 전체 판매 단가를 올린 효과가 있듯이 제네시스가 지금 성공적으로 지금 안착을 하면서 상당히 현대차의 전체 ASP 평균 판매 단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판매 단가 여기 표에 나오네요. 현대 기아 내수 승용차 평균 판매 단가가 현대차가 4,179만 8,500 원으로 2020년 기준입니다. 예, 4,200만 원 정도 했네요. 4,200만 원. 그런데 지금 2022년 1분기에 4,609만 4천 원이라고 합니다. 거의 이제 10% 가까이 올랐죠. 기아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3,467만 원, 거의 3,500만 원이었는데 지금 3,790만 원, 한 3,800만 원 됐네요. 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전장화와 고급화 분위기로 ASP가 올라갑니다. 주식을 할 때,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그 회사가 만드는 제품이 가격을 계속 올리는 기업인지 ASP가 올라가는지 아니면 계속 떨어지는 기업인지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우리가 한 5년 전에 삼복 컴퓨터 97년, 98년 훨씬 더 뭐 그때 이제 IMF 때 이제 망했긴 했는데요. 계속 컴퓨터가 뭐 만들어 놓으면 3개월, 6개월 지나면 계속 가격이 떨어진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ASP가 떨어지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뭐 샤넬백이나 그런 에르메스나 루이비통뿐만 아니라 일반 이런 경기 소비재에서도 가격을 계속 올릴 수 있는 기업인지. 애플만 하더라도 스마트폰 처음에 나와서 70만 원에서 지금 한 150만 원까지 올라왔잖아요. 네,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자동차도 최근에 이제 현대차부터 자동차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현대차가 상당히 미국 시장, 유럽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도 올리고 있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전기차라든지 제네시스 브랜드에서도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신문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주요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